김제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격상했는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서울시가 발표했습니다. 1000만 시민의 멈춤을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밤 10시 이후에 대중교통도 감축이 되고요. 종교 집회도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라라고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권고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말도 많고 살도 많은 이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드디어 서울에서 전세 20억짜리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임대차 3법 발효한 지 얼마 안 된 것도 없고 또 전세 대책까지 발표했는데도 전세값 고공 상승은 멈추지는 않는 겁니다. 20억 주고 전세. 우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상대로 오찬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오찬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뉴스와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비상 걸린 서울, 사실상 3단계 실내 체육시설 샤워실 못 쓴다. 오늘부터 1000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서울시가 선포했습니다. 음식점 카페 주문대 2m 거리 두기, 장례식장 참석자는 40명 아래로. 가장 큰 변화는 대중교통의 운행을 심야에 단축하겠다라고 발표한 겁니다. 사실상 일찍 귀가하시라라는 조치로 보이는데요. 잠시 후에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제지 한번 보실까요? 한국경제입니다. 코로나 뚫고 2600선 돌파, 코스피 사상 최고, 급락장에서는 개인이 떠받치고 백신 기대감 때문에 집 나갔던 외국인까지 귀환했다. 반도체 등 경기 민감주가 급등하면서 오랜만에 기분 좋은 주식 소식으로 한국경제 1면을 장식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남북 경협 재개까지 부른 이인영 장관. 그런데 한국일보 주장에 따르면 북한은 무관심하고 국민은 냉랭하다 라고 한국일보는 오늘 이 장관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 경협 재개 예상보다 빠를 수도 있다. 4대 그룹 불러서 준비하라 라고 촉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필 연평도 포격 10주기에 북한과의 경협을 언급해서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이다 라고 한국일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언행에 대해서 안전하서나 북한 생각이다 라는 비판이 제기돼 온 터에 이런 행동이 나온 겁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미국 국무부 장관의 바이든의 분신으로 불렸던 블링컨 내정이 됐습니다. 트럼프식 회담쇼를 비판해온 인물이고요.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설리번 UN 대사인 그린필드를 곧 지명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을 해야죠.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 검찰 출신의 젠틀맨 김광선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다시 돌아온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국민의힘의 김병민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현 정부의 초대 대변인, 대통령의 입, 민주당의 홍보소통위원장 박수현 전 대변인 모셨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20억. 이야, 이게 20억이요? 아파트 매매가가 아닙니다. 실제로 거래된 아파트 전세가가 20억에 달했습니다. 정부가 전세 대책 발표했는데도 전세가 20억 아파트까지 서울에 나온 겁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두 번째 키워드는 때 아닌 고추 말리기 논란이 정치권에 일었습니다. 고추 말리기. 어디서 고추를 말리길래 여야 정치권에서 이걸 갖고 공방을 벌이는 걸까요? 고추는 말려야 하는데 어디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1000만 멈춤. 코로나 관련돼서 오늘은 과연 몇 명이 발표될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중인데 서울시가 치고 나왔습니다. 멈추라는 겁니다. 뭐가 오늘부터 달라지는지 잠시 후 밝혀봅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오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이제는 살다 강남의 아파트 전세가 20억에 달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톱니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부동산 값, 아파트 매매값 언제 잡힐까? 이런 걱정까지 가기도 전에 전세가 없다, 전세가 너무 비싸다, 이런 걱정을 우리 서민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요즘인데, 서울에서는 한 아파트 단지의 전세 매물이 20억에 실거래되는 그야말로 이 기이한 풍경, 진풍경까지 나왔습니다. 정부의 24번째인가요? 25번째인가요?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전세값은 고공행진하는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도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어디가 도대체 왜 전세값이 20억이나 간 건지 함께 보시죠. 야, 이건 뭐 말 그대로 소리가 20번 나옵니다. 20억이니까.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 리버파크, 그 유명한 아리팍, 84제곱미터 전용 면적, 30평대 아파트잖아요. 전세값이 첫 2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2달 만에 무려 4억 원 이상이 전세값이 올랐다는 이야기. 2달 전엔 전세 16억, 이것도 억소리 16번 나는 건데 지금 4억 올라서 20억에 실거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위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마포의 아파트 전세값도, 용산의 아파트 전세값, 성동구도 속속 전세가가 10억 원을 돌파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오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전세 20억. 일단은 이재명 기자, 구 아파트가 거기 이름 뭐예요? 아크로 리버파크 좋다는 건 알았는데 20억 주고 전세 왜 사시는 겁니까? 글쎄요, 당연히 이제 학군이 좋을 테고, 굉장히 좋은 학교도 많고, 학원 가도 잘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신학기를 앞두고 아마 그쪽 수요가 많이 몰릴 테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전세가가 더 많이 뛰었지 않나 싶은데. 전세 매물은 없고. 그렇죠. 근데 지금 저희가 아크로 리버파크, 아리팍이라고 얘기하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강변 최고가 아파트로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죠. 평당 가격 1억 을 넘었다. 그래서 화제가 됐던 아파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기사를 찾아봤더니, 올해 4월 달에 펜트하우스가, 아크로 리버파크에 이제 60평대 펜트하우스가 있는데 전세가가 40억에 나갔다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30평대,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아예 살 수 있는 30평대 아파트까지 이제 20억에 전세가 나갔다. 이게 굉장히 이제 화제가 또 다시 되고 있는 건데, 그만큼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물론 이제 주식시장에도 대장주라는 게 있죠. 주가를 선도하는. 결국 이제 이 아리팍이 전체 아파트 값을 일반화해서 설명할 수는 없겠으나, 결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서울의 가장 최고가 아파트로서도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건 앞으로 전세가가 계속 뛸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조금 얘기한 것처럼 20억이나 내면서 왜 전세를 들어가느냐, 그 이유를 잘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결국 그만큼 학군이 좋은 곳을 학군들이 찾아다니는 거고, 주변 여건이 좋은 곳을, 그리고 또 이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어떤 아파트를 선호하고 좋아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당연히 확대해야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좀 더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대신 이제 거기서 초과 이익이 나오는 걸 환수해서 다른 또 낙후된 지역에 투자하고, 이런 묘안들을 좀 짜내야 되는 것을 짜내지 않을까 싶고, 결국은 이 아파트가 그런 것을 하나 증명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만약에 강남의 특정 아파트만 이렇게 전세값이 20억 찍으면 그냥 남의 일인가 보다, 다른 동네 이야기인가 보다 하는데, 김병민 위원님, 지금 강북 마용성을 중심으로 속속 10억짜리 중형 전세 아파트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게 말이 10억이지 전세가 10억이라는 얘기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가격인데, 정부가 24번째 부동산 대책 겸 전세 대책 내놨잖아요. 그런데 아직 먹힐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정부 대책이 전혀 소위 CR도 먹히지 않고 있는 겁니까? 지난 시간 돌직구쇼에서 아마 얘기했을 때 영끌에서 정부가 전세 공급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렇게 분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세 대책을 내놓고 나서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냉담했는데요. 여러 가지로 이러한 정부의 대책에 따라서 전세 공급 물량이 충분히 풀리니까 여기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기겠구나라고 하면서 전세에 대한 수요들이 조금 분산되거나 하는 효과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마용성은 얘기했지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인 광진도 오늘 기사에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에도 전세 10억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김병민 박사님 어떡합니까? 이제 전세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가 전세 10억 시대가 열렸다라고
쭉 나오고 있는데 분명히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거 조금만 정치 시기를 돌렸을 때 작년으로 아니면 임대차 3법이 통과하기 전만 하더라도 새 아파트는 전세값이 좀 높긴 했습니다만 한 2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는 여기에는 충분히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부담들을 바탕으로 살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는데 이게 순식간에 법이 통과되고 나서 2억씩 올라가 버리게 되면 이제는 말 그대로 전세에 살 수 있는 이 공급 물량이 없을 뿐더러 더 중요한 건 그럼 전세 물건만 없어지고 전세 풍gem사 나타나게 되면은 서민들만 고통받습니까? 그 다음 일은 전세값이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매매값도 따라 올라가게 되죠. 정부가 그렇게 부동산 값 잡겠다고 얘기하면서 임대차 3법 통과시키고 나니까 전세 살고 있는 서민들이 힘들면서도 부동산 값도 못 잡게 되는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봤는데요. 제가 과거에 서초 지역에서 지방원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는데 서초 지역 전역을 둘러보면 사푸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곳 저곳에 새 아파트가 계속해서 올라올 거라고 하는 기대감들을 갖고 있는다면 가격들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또 새로운 아파트에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지금 눈을 씻고 서울 전역에서 조금은 입지가 좋다는 공간에 제대로 된 새 아파트 올라오는 곳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 여전히 오래된 구축 아파트 중심으로 공급 물량 쏟아낼 공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들은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호텔에서도 살 수 있고 여기서도 살 수 있다는 전세 공급 물량 발표하는 정부의 모습들을 보면서 시장의 반응이 참담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문재인 정부 잘 알고 있으면서 왜 실행 안 하는지 가슴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자, 야당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부동산 정부 정책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방금 드셨던 것처럼 국민들의 불신이 반증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는 의견 들었고요. 일각에서는 자, 정부 정책 24번째 이 주택 공급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조금의 시간이 걸려야 된다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의 이 심리겠죠. 정부가 24번째 부동산 정책이자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는데 국민들이 이거를 믿고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시장은 움직일 건데 만약에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조간신문에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세 대책, 정부가 발표한 전세 대책 과연 효과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국민의 절반 이상, 과반 이상이 54.1%가 정부 이번 부동산 대책 효과 없을 것이다. 단 39.4%의 국민만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 요 이야기 우리 또 박수현 전 대변인께 여쭐 수밖에 없는데 정부 정책이 좋고 나쁨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정부 정책이 아무리 좋더라도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이렇게 갖고 있다면 그 정책은 적어도 부동산은 심리이기 때문에 효과가 반감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국민들이 왜 이렇게 지금 불신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했고 부동산 TF 감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아주 내용 있게 이 정책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현상을 이제 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기 돌직구쇼에 나오면서 제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 부동산 전문가하고 통화를 쭉 한 30분 하면서 미리 취재하고 오셨군요. 왔는데 결론적으로 물어봤어요. 도대체 지금 정부가 더 할 대책이 있냐 물어봤더니 더 이상 선택할 정책적 수단은 없다. 이제 할 거 다 했다는 이야기죠. 기다려 봐야 된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대로 국민 불안은 지금 굉장히 커 있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신뢰라고 하는 것인데 신뢰가 이제 무너진 것이죠. 지금 대책에 효과 있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39.4%의 지지는 대체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수행 평가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나오는 약 40% 초반대와 비슷하거나 조금 모자라거든요. 그렇군요. 그 층만 효과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개가 이제 지금 불신에 있는데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의 시장 상황을 생각하면 저것도 굉장히 높게 나온 수치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그런데 우리 김병민 의원님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아주 간단하다.
뭐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재명 기자님 아까 말씀 중에는 네, 초과이익 환수 제도만 정확히 하게 된다면 그런 제도 도입할 만하다 이런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은 지금 열려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재개발, 재건축도 이미 질 좋은 어떤 주택을 공급하려는 그런 공급 대책보다는 이미 상당히 상향되어 있는 굉장히 부자 아파트라는 개념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는 것은 예, 어쨌든 집권당 소속으로서 이런 현상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좀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여권 내에서 이런저런 말들을 막 하면서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도 좀 자제해야 된다는 생각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이런 모든 정책적 수단은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정부로서는 다 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오늘이 이제 그 종합부동산세 폭탄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정책적 수단은 거의 다 동원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시장에 안정적으로 연착륙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안 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보완 대책도 과감하게 도입하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여권 인사들을 향해서도 국민 마음에 상처 주는 말들 자제하라. 라는 또 돌직구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뉴스 중에 하나는 이제 곧 다가올 종부세. 특히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게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 1주택자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현실적인 재산상의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담해야 하는 세율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면서 국민들 사이에 굉장한 관심과 우려가 높습니다. 실예로 오늘 몇몇의 기사들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종부세 고지서 폭탄. 국민들은 걱정합니다. 작년에 2배 넘는 세금이 속출하진 않을까 걱정되고요. 국세청은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 중에 있다. 1주택자들에게는 주택이 9억 원 이상, 공시지가죠. 9억 원 이상 공시지가 한 주택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종부세 날아갔고요. 다주택자는 6억 원 이상일 때 초과분에 대해서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갔다. 야, 지금 막 도착하거나 날아오고 있는 중. 무섭습니다. 올해 종부세 첫 대상자가 20만 명이 증가했다라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는 상황. 세금 부담해야 될 사람들이 20만 명이 늘었다라는 얘기. 자, 신한은행이 예측한 자료에 따르면 방금 봤던 아크로 리버파크의 경우에 2019년에 종부세가 281만 원이었는데 494만 원, 820원까지 늘 것이다.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 경우에는 2019년에 22만 원이었는데 2020년에 66만 원으로 3배가 꽁충 뛸 것이다 라는 예측치를 신한은행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 달랑 집안채 있는데 세금은 2배. 결국은 내 집 살면서 국가에 다달이 월세를 내는 것 아니냐. 매일경제에 보도되고 있고요. 우리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37살 안모 씨. 나 월급은 그대로인데 세금만 갑절이다. 세금용 적금이라도 드려야 할 판이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민들의 목소리도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다 10억 넘어가요. 되는 물건도 별로 없거니와 10억 5천, 7천 뭐 그렇게 나와요. 좋은 거는 11억도 나오고요. 이제 아버지가 은퇴를 하시고 연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30년, 40년 산 내네 집에서 이제 쫓겨나는 걸 나가라, 시골로 가라 이거죠. 김광산 변호사님, 종부세에 대한 부담도 커졌고 또 정부가 앞서서 여권도 공시지가를 대폭 올릴 것이다 라는 것도 예고했기 때문에 야, 이거 뭐 몇 년 안에 우리도 저렇게 해당되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하는 서울에 있는 중위권 아파트를 보유한 한 채 보유하고 있는 서민들도 참 많을 것 같은데요. 김광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전에는 제가 종부세 내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예. 근데 최근에는 이제 다 종부세 대상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주위 사람들이. 이제 제가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부동산이 올랐는데 사실 이 종부세를 내는 분들이 본인들이 아파트에 투기한 거 아니잖아요. 예. 특히 이제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원주민이라고 우리 얘기하거든요. 한 30년, 40년씩 그 아파트에 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재건축하면서 아파트를 분양을 받은 거죠. 그러면 아까 아크로 리버파크를 예를 들면 거기 한 3, 4년 사신 분들이 있어요. 그 당시 굉장히 싼값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아파트 30평을 분양받았는데 아파트 가격이 30억이 넘어갔어요. 근데 이분이 30년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적어도 한 70세 가까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30억에서 9억을 제외하고 22억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혼자 사는데 본인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나는 정말 아파트 투기도 않고 30년 살았어요. 근데 왜 종부세를 내야 하느냐. 이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잘못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내가 왜 그 세금을 내야 하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의 특징은 지금 공시가격이 계속 90%까지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종부세는 시작이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계속 90%까지 공시가격 올리면 종부세 부담이 계속 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문제점이 또 하나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그러면 그분이 30년 동안 산 그 아파트에서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럼 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리는 누가 와요? 돈 있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강남의 어떤 부촌이나 그런 것도 젠틀피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원주민은 밖에 나가야 하고 새로운 신흥 부자들이 들어서 살아야 하는 결과적으로 내쫓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의 어떤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너무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도 많이 해봐야 하고요. 그로 인한 결과가 어떤 거 발생할지에 대해서 사실은 검토가 많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임대차 3법이 나오기 전에 워낙 규제를 많이 했잖아요. 20번 이상. 그래서 부동산이 거의 잡히는 듯 했거든요. 근데 임대차 3법이 나오면서 전세가 귀해지니까 영끌에서 또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집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으로 전세값 올라가고 매매값 올라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부동산을 잡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김병민 비대위원님, 예. 이 종부세 문제 때문에 또 사실은 서울 중위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정부가 여건이 예고한 대로 공시지가를 거의 현실화한다면 수년 내에 이 종부세를 내야 하는 그냥 1주택을 갖고 있는 평범한 서민들도 종부세 부담이 걱정될 것 같은데 야당에서는 이거 정부가 사실상의 편법 증세하는 건 아니냐. 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왜냐하면 공시가격을 급격하게 현실화시키겠다고 하는데 90%까지 정부는 기간을 2030년까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벌써 작년부터 올해 또 올해에서 내년까지 공시지가가 인상되는 가격의 상승분과 또 주택가격 상승분을 보게 되면 과거에는 설마 내가 종부세의 대상이 되겠어라고 생각했던 가구들도 종합부동산세를 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또 이 공시지가 상승 때문에 종부세를 내게 되면서도 동시에 건강보험에서 지역보험에 가입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 건강보험료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는 상황까지 나타나게 되죠.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에 내세웠던 경제정책 기억하시죠? 소득 주도 성장입니다.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두둑하게 만들어줘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가 활성해서 살아나게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변호사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내가 오직 한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집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급격하게 세금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건강보험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면 결국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그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한 가지 더 큰 피해가 뭐냐면 이렇게 조세를 통해서 부담이 집주인에게 그대로 오게 되면 이 부담이 집주인이 혼자 다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이 부분을 세를 주게 됐을 경우는 이 조세 전가가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고 이 부분이 주택가격에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끊임없이 반복되게 된다면 지금 정부는 부동산을 통한 세수는 늘어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 그 피해가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적어도 한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큼은 이 문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울산에서는 이런 황당한 사연도 올라왔습니다. 진짜 있었던 일인지 여부는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함께 보시죠. 중앙일보와 오늘 머니투데이에 보도되고 있는데 누리꾼 A씨의 주장에 따르면 2달 전 A씨가 울산의 한 아파트를 5억 원에 샀어요. 계약을 한 거예요. 5억 원에 아파트를 딱 샀어요. 계약금을 5천만 원 이제 쐈다고 합니다. 이달 초에 그런데 이 울산 동네가 집값이 폭등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A씨가 계약한 집값이 계약하고서 얼마 안 돼서 1억 원 이상 올랐다. 집 산 사람 입장에서는 6억짜리 집을 5억에 샀으니까
이득한 거고 집 판 사람 입장에서는 좀만 참으면 6억에 팔 수 있었는데 5억에 팔았으니까 1억은 손해본 거죠. 그래서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A씨가 상황이 불안하니까 잔금 일부라도 좀 내가 먼저 입금하고 싶다. 집주인이 좀 변심하면 어떠냐라고 공인중개사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금 후 집주인에게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A씨에게 돌연 중도금으로 인정 못하니 원한다면 돌려드리겠다. 배액배상 계약 파기 안 할 테니 잔금 치르는 날 보자. 라며 이 잔금 일부를 또 안 받은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좀 뭔가 이상하다는 건데 2시간 뒤 집주인이 갑자기 A씨에게 안 되겠다. 집값 5천만 원 올려달라. 아니면 계약 파기할 것이다. 자, A씨가 집주인의 요구를 거절했다. 잔금 치르는 당일 집안 곳곳 집주인이 까나리 액젓으로 뿌리고 도주했다. 라는 사연입니다. 라며 이런 글을 직접 올렸다. 라는 것이 오늘 여러 조간신문들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기자. 이 사연이 진짜입니까? 글쎄요, 저게 이제, 지난주부터, 주말부터 이제 보도가 됐던 거죠. 그리고 울산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커뮤니티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은 안 되지만 아마 여러 언론이 인터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과연 집주인이 어디까지 했느냐 이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만약에,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그러니까 이거 어쨌든 이거 거래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까나리 액젓을 뿌리고 그다음에 장판이나 벽지를 훼손하고 했다 그러면 이건 사실은 어떤 재산권 침해이기 때문에 이게 수사가 이루어지면 더 정확하게 밝혀지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매매를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도 몇 달 사이에도 집값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저 현상이 빚어진 거죠. 그러니까 2달 만에 또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집주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전 주인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돈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그런데 당연히 계약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전에 계약을 잘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런 이제 마찰을 빚어졌고 돈을 좀 더 올려달라 싫다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잔금을 치르고 나니 이제 저렇게 까나리 액젓을 곳곳에 뿌려놓고 장판과 벽지를 훼손했다는 건데 참 이게 부동산이 진짜 자고 나면 눈 뜨고 나면 진짜 부동산이 계속 급등하다 보니까 저런 씁쓸한 일까지 벌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이 옆에서 끄덕끄덕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사연 들으셨는데 혹시 야당에서 주장하거나 일각에서 주장한 것처럼 정부가 전세난과 관련돼서 임대차 3법의 과오를 인정하고 수정할 의지는 아직 없는 겁니까? 글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임대차 3법은 아주 오랜 기간 정치권의 토론을 거쳐서 나온 결론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부작용을 이 정부가 쉽게 말하면 시뮬레이션을 좀 제대로 못했다거나 보완 대책을 못한 지점을 지적하시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이제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상칸을 태울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말도 있듯이 하여튼 요것은 조금 더 분석을 해봅시다. 그러나 하여튼 야당에서 지적하는 거 시장의 상황을 좀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아까 이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한 말씀만 정리를 좀 해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도입한 이 종부세가 첫 해에 세금 납부율이 98%였고 두 번째가 99%였거든요. 그리고 정권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종부세가 좀 흐지부지 좀 완화됐거든요. 유명무실해진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까워요. 한 번만 종부세를 강하게 유지했다면 지금 강남의 이런 어떤 아파트의 문제들이 저는 잡혔을 거라는 개인적 소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종부세가 막 올라가는데 30년 혼자 사셨다거나 연금소득, 특별한 소득이 없이 이걸 부담해야 되는 이런 국민의 피해 김병민의 말씀대로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 전체로 본다면 사실은 어떤 지방의 부동산 거래의 어떤 단절이나 이런 세금이 줄어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방 재정 이런 것들이 이제 균형을 잡는 역할을 사실 종부세가 하는 것인데 저는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하나 주장을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종부세를 강하게 유지하되 다만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연들이 어떤 나오지 않도록 출구를 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동산 정책이 이제 보유세 강화하는 거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래세, 취득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막는 거잖아요. 규제를 하는 것인데 어느 한 부분인가는 출구를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부에서 이런 것들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원칙론적인 정책의 방향은 맞되 그런 출구를 어딘가 틀어주는 방법을 반드시 좀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의 또 유연성을 강조하는 돌직구였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정세균 총리가 추미애 장관 잘하고 있다라고 발언해서 오늘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대척점에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내부 결속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윤 총장이 어떤 메시지를 냈을까요? 함께 보시죠. 어제 간담회에서, 일선 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검찰 개혁의 비전은 공정한 검찰이다 라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검사의 배틀필드, 전투장, 검사의 어떤 현장은 이 법정이다. 수사도 재판의 준비 과정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검찰 개혁의 비전은 공정한 검찰이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 고검지검을 방문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가 추구하는 진실이라는 게 우리의 주장이 진실이 아니다.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 공정한 경쟁의 원리를 좀 이해를 하시고 늘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우리가 검찰이 변화하는 어떤 목표요 방향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너무 상식적인 얘기지만 이렇게 시간을 내서 드리는 겁니다. 지난 29일 발언도 들어봤습니다. 배경음악은 대검 측에서 배경음악을 합성해서 삽입을 해서 유튜브에 올린 것이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검찰개혁의 비전은 공정한 검찰이다. 검찰 출신의 김관삼 변호사님, 윤석열 총장의 이번 메시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검찰개혁의 비전은 공정한 검찰이다. 근데 아마 그 메시지에 뭐 부동의 설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당연히 검찰은 이제 공정한 검찰이 돼야 하는데, 그럼 윤석열 총장의 어떤 행보가 공정한 검찰이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 또 시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당이나 이제 여당 측 입장에서는 공정한 검찰이 아니다라는 거고,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내가 가는 길이 공정한 검찰이다, 그런 메시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내가 가는 길이 진짜 검찰개혁이다. 그렇죠. 이제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런 어떤 메시지, 공정이랄지, 뭐 살해있는 관련된 수사, 이런 이야기를 이전에도 수없는 검찰총장이 했을 때, 왜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지난번 국회에서, 국감 때, 정치와 관련된 얘기를 한 뒤부터는 공정점만 나와도, 이것은 뭔가 정부를 향한 메시지 아니냐, 여당을 향한 메시지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좀 많아졌다는 거죠. 여기엔 뼈가 있다, 뭐 이런 식의 해석.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뼈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감 이후로 이제 본인이 하는 공정한 검찰은 사실은 국민의 입장이나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뼈가 있는 걸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문구 자체는 뭐 저는 뭐 잘못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전에 해왔던 어떤 행보죠. 그러니까 검사들과 만난다랄지 또 특별히 어떤 수사를 하는데 고생했던 검사와 만나는 이런 행보 자체는 사실은 특이한 건 아니지만 최근에 들어서 약간 코로나로 미뤄졌던 것이 이제 빈도수를 넓혀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불편한 여권의 입장에서 보면 저거 내부 결집용 아니야? 결집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리고 그러한 행보를 할 때마다 언론이 따라가 주잖아요. 그럼 결국 윤석열 총장의 어떤 유상이 높아지면서 대권 지지자로서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때문에 여권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윤석열 총장은 나는 원래 있던 스케줄 따라서 가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걸 가지고 시비 걸기는 또 어렵죠.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저런 행보 자체가 어떤 국민의 정치인으로서 인식하는 데는 윤석열 총장의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본인이 행보를 하면 할수록 많은 조명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의도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검사의 배틀필드는 법정. 이 배틀필드라는 용어 자체가 좀 독특하네요. 배틀필드, 전쟁터, 싸움터. 저 부분도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한 말씀, 두 말씀 하세요. 네. 검찰 개혁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가 공판 중심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특수부 위주의 검찰을 공판 중심주의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면서 형사부 검사들을 대거 승진하고 좋은 자리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부분은 내가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 나는 공판 중심주의로 가는 거에 대해서 검사들과 이 얘기도 하고 제도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고 숙고해본다. 이제 그런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아까 배틀필드 얘기하잖아요. 예. 그럼 이것도 약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번 우리가 하자 이거예요. 예. 그러면 현재 지금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이랄지 아니면 뭐 울산시장 선거 사건이랄지 아, 그러네요. 그다음에 뭐 최강욱 전 비서관이랄지 예. 지금 살아있는 권력을 갖는 수사가 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배틀필드다. 그렇죠. 이게 배틀필드니까. 전쟁터다. 그렇죠. 내가 식물총재가 할지라도 검사들 법원에 가서 이미 수사한 걸 중심으로 해서 법정 가서 열심히 싸워서 어허. 유죄 판결을 받아내야 한다. 예. 그런 속마음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밖으로는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조국 수사 뭐 열심히 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배틀필드도 저것도 원칙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이제 정치인 윤석열 총장으로서 생각을 하면 저런 속내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역시 검찰 출신의 변호사답게 다양한 해석들 들려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부 결집이라는 분석도 아까 해주셨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장녀의 결혼식에 화환이 양쪽에 양대산맥처럼 두둥 두 개가 놓였는데 누구의 화환이었을까요? 자, 요거는 또 이재명 기자가 소개를 해주시죠. 이거 뭐 두 화환, 이게 또 누구 화환이길래 자세히 보니까 한쪽은 추미애, 한쪽은 윤석열. 그래서 기사가 됐군요. 그렇죠. 한 그 로펌의, 그러니까 법무법인의 대표의 자녀가 결혼한 모양입니다. 근데 예. 그분이 양쪽과 다 인연이 있답니다.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과 윤석열 총장과 같이 근무한 경험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양쪽에 당연히 이제 청첩장을 보냈겠죠. 그래서 이제 화환이 왔는데 공교롭게도 추미애 장관 화환을 이제 왼쪽에 배치하고 윤석열 총장 화환을 오른쪽에 배치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다 이제 이색적으로 봤겠죠. 아, 좌쪽에는 추미애, 그렇죠. 우쪽에는 윤석열. 좌쪽이 어차피 더 이제 약간 더 이렇게 의전상 더 상위에 있는 분들한테 좌측에 붙는 게 이제 의전상 맞기 때문에 아마 딱 맞춰서 장관과 총장을 왔을 텐데 이제 저거를 이제 많은 이제 저 결혼식 갔던 분들이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양쪽이 굉장히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양쪽에 화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색적으로 느낀 것 같고 또 하나 또 특히나 최근에 양쪽이 화환 경쟁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양쪽에서 이제 지지자들이 화환을 보내서 검찰청 밖에도 이제 화환이 전시되고 되고 또 추미애 장관도 장관실 앞에다가 꽃 이제 저렇게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꽃 화분을 쭉 이렇게 전시해 놓고 그걸 쳐다보는 장면을 본인 스스로 SNS에 올려서 어떻게 보면 양쪽이 좀 지지층을 향해서 뭔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저 화환이 굉장히 의미 있게 좀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두 사람의 화환 중에 한쪽 화환만 놓고 한쪽 화환은 문 밖에 뒀다.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곤란해지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처음부터 청초를 보내면 안 됐었겠죠. 그러니까 예. 양쪽에 다 인연이 있기 때문에 보낸 거고 양쪽 화환을 보냈으니 당연히 저렇게 양쪽 다 이렇게 배려를 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 싶습니다. 예. 해프닝이죠.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해프닝입니다. 진짜 뉴스는 요 다음에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얼마 전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를 질책했다라는 뉴스 보도해드렸는데 지금 준비된 뉴스는요. 정세균 총리가 추 장관이 아주 잘하고 있어서 해임 건의 생각은 전혀 안 한다. 오히려 칭찬한다. 라는 얘기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해임 건의 같은 것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추미애 장관은 지금 검찰 개혁을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격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해서 엄청 잘해서 격려하고 있다. 해임 건의라는 생각도 안 하고 있다. 그런데 정 총리는 앞서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제 점잖고 냉정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도 좀 더 절제된 언어였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추 장관은 점잖아져야 되고 절제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질책했었던 총리가 불과 며칠 만에 김병민 박사님 평가가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정 총리가 검찰개혁 너무 잘하고 있어서 격려해야 된다라는 판단으로 왜 바뀐 걸까요? 바뀌어도 좀 많이 바뀐 게 아닌가 싶고요. 일단은 정세균 총리를 향해서 굉장히 많은 압박들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총리가 가지고 있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라고 강력한 조치가 있죠.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러뜨리게 만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은 사실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메시지를 주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세균 총리를 향해서 아니 당연히 총리가 이 문제에 대한 해임 건의안 등을 발동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정세균 국무총리가 저와 같은 방식으로 과거에는 문제가 있는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얼마 전에 이낙연 대표도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 스타일에 문제가 있다고 좀 돌려서 비판했지만 이 정치인에게 스타일 구긴다, 이 스타일에 문제가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모욕이기도 하거든요. 예. 이런 얘기들을 끄집어냈는데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는 것은 뭔가 저간의 정치적 상황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 것 같고요. 정세균 총리는 이제는 그냥 단순히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가 아니라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시동을 건다는 얘기가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국무총리 입장에서의 발언보다는 차기 대권주자로서 지지층들의 눈치를 보기 위한 그런 발언이 아닌가 싶어서 사실 정세균 총리가 과거에 걸어왔던 올곧은 정치인의 길에 비해서 조금 많은 실망감을 주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김병민 비대위원의 견해였는데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의 황운하 의원이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이렇게 겨냥을 했습니다. 황운하 의원입니다. 윤석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도리인데 그런 인성도 없다. 안타깝게도 그럴 정도의 인성을 갖추지 못했다. 일국의 검찰총장이 미성숙한 인격으로 수사 만능주의에 빠지면 얼마나 위험하겠냐라고 비판을 합니다. 수사 대상이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해서 털어서 먼지 내기식의 과잉 수사 또는 짜맞추기 수사가 정당히 될 수 없다. 스스로 물러나는 인성도 못 갖췄다라고 인격적으로 비판을 했는데 네. 김명인 비대위원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 주어를 윤석열 총장으로 바꾸지 않고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수사를 받거나 아니면 재판을 받거나 문제가 불러일으키고 있는 많은 국무원의 이름을 한번 대치를 시켜보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 대치를 시키면은 아마 저 내용의 문장이 꽤 그럴싸하게 들어갈 겁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시름에 빠뜨린 김현미 장관으로 대치시켜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이 2명의 광역자치단체장의 그 참담한 사건으로 치러진 보궐선거를 두고 국민의 학습 효과 등을 얘기했던 여가부 장관의 이름으로 대치시키면 어떨까요? 아마 이런 내용들을 바라봤을 때 형평성 있게 황운하 의원이 이 내용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국무위원이나 검찰총장 등에 대한 비판을 했으면 모를까? 황운하 의원 스스로도 지금 재판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저와 같은 발언으로 쭉 시종일관 이어가게 된다면 본인에게 걸려있는 얘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과 정치적 갈등 일으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한 발 떨어져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비판할 때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의 공수처장 후보인 석동영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건 우리 박수현 전 대변인께 여쭤볼 텐데요. 국민의힘 추천 공수처장 후보 석동영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은 1년 가까이 윤 총장 추법무 충돌하고 있는데 마치 강 건너 불 보듯 구경만 하고 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손발을 묶다가 팔다리를 자르다가 이제 막바지엔 꺼리도 안 되는 일 가지고도 감찰 조사까지 하겠다고 하다. 추 장관의 감찰 시도를 즉시 중단시키고 차라리 해임하라 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를 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이 석동훈 변호사의 글에 대해서 박수현 대변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논평하기는 별 가치가 없어 보이고요. 우선 윤석열 총장께서 말씀하신 공정이라고 하는 거, 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윤석열 총장이 본인은 정무적 감각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무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지금 현재 형국을 딱 진단을 해보면, 정말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본질은 어디 갔나 이제 없어졌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탄압받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의 칼끝을 겨누는 이 정의로운 검사 윤석열에게 법무부 장관이 공정하지 않은 탄압을 하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프레임을 딱 짜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거기에 공감하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지지도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국민이 원하시는 공정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딱딱 가는 데만 던진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발언, 메시지, 정치를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황운하 의원이나 우리 여권의 이제 여러 사람들이 물러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런 이야기는 오히려 그런 윤석열 총장의 저런 프레임을 더 강화시켜 줄 뿐이지 아무 효과가 없어요. 예. 차라리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공감이 가도록 국민이 피해자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게 맞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 5년간에 검찰이 우리 국민을 구속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재판에 넘어갔을 때 그중에 무죄를 받는 경우가 1년에 평균 160명 정도가 됩니다. 검찰의 이 기소 독점주의 기소권이 무리하게 우리 서민 국민을 위해서
향해서 겨눠주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아니죠.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그런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검사를 기소하는 비율은 0.몇 %, 1% 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저는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아직 변하지 않는 검찰의 권위주의적 행태에 대해서 하나씩 재밌게 얘기를 들어주면 국민이 우리가 피해자고 아직 검찰은 우리 국민을 위해 있는 공정하지 않은 집단이구나.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케이스로 공감 가는 이야기를 해야지 저렇게 탄압받는 윤석열이라는 프레임에 딱 서 있는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물러나라.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윤 총장께서 공정 말씀 잘하셨습니다. 국민의 검찰 말씀 잘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검찰 개혁을 스스로 해야 될 한두 가지라도 상징성 있게 국민의 편에서 공정하게 한다면 아마 국민의 지지를 더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후배 황운하 의원을 향한 또 돌직구까지 건네주셨군요.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핫풀인데 굵직굵직한 사건들, 주요 이슈급의 사건들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때 아닌 이 고추 말리기 논쟁이 정치권에서 불거졌습니다. 지금 고추 말리기에는 아직 좀 추운데, 그렇죠? 가을에 말렸어야 되는데 왜 이 추운 초입 겨울에 고추 말리기 논쟁을 정치권에서 불지폈을까요? 살펴보겠고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이번에 어떤 발언일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 불거진 가덕도 공항 문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부의 김해공항 백지화 선언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그리고 위원장조차 그 백지화 아니다라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이제는 여야를 중심으로 활주로에서 고추를 말리네 마네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선 지켜보기 여야 할 것 없이 답답한 문제죠. 자, 먼저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이 지난 21일에 가덕도 공항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여권이 추진하고자 하는 가덕도, 멸치 말리는 공항 될 것이다. 비행기가 안 뜨니까 멸치나 말릴 거다라는 거겠죠. 자,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윤희수 국회의원은요. 가덕도 활주로에 고추 말릴지도 모른다. 그 사람들이 이용하지도 않을 거다. 결국 빈공항 활주로에 고추나 말릴 거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자 윤희숙 의원의 이 고추 말리기 발언을 조국 전 장관이 비판을 했습니다. 고추건 멸치건 활주로에서 말리면 이 공항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굉장히 원칙론적인 비유의 원칙을 들고 나온 겁니다. 조국 장관답습니다. 그거 처벌받는다라고 비판한 겁니다. 그러면서 부산 경남 사람들 고추나 멸치 말리러 활주로 가는 사람 아니야 라고 또 되받아 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끝났으면 돌직구쇼에서 보도하지 않았을 텐데 이 조국 장관의 이 야당 의원들을 향한 저격이 본의 아니게 유시민 이사장에게 향하고 있어서 기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 활주로에서 고추 말리면 처벌받을 것이라는 조국 장관의 발언이 4년 전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4년 전, 2016년 6월. 그러니까 4년 전 유시민 장관 이사장. 가덕도는 그 손바닥만한 소입니다. 수심 얕아서 메워야 한다. 신공항 필요 없다. 잘못하면 활주로에서 고추 말리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미 유시민 이사장이 4년 전에 가덕도 활주로에서 고추 말릴 거다. 라고 비판을 했었던 터라. 자, 조국 전 장관의 처벌받는다라는 발언이 이렇게 되면 이재명 기자, 유시민 이사장에게 향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논쟁은 지금 굉장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거죠. 사실 이미 사실 조국 장관도 2012년대 8년 전에는 동남권 신공항 공약에 대해서 선거용 토목 공약이다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었죠. 근데 본인은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고 입장을 바꾼 건데 그 뒤로 유시민 이사장이 그리고 지금 윤희수 의원 등등이 가덕도 신공항 이런 식으로 가면 고추 말린 공항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전국의 공항이 인천공항을 다 포함해서 1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10개가 적자입니다. 특히나 이제 무안공항 같은 경우가 지금 고추 말리는 활주로에서 고추를 말렸다. 실제 진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그 정도로 텅텅 벼 있다. 지금 비행기가 내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무안공항 같은 경우가 그렇고 양양공항도 지난해 이용객이 5만 명이 간 넘을 정도 사실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작은 대한민국 안에서 공항을 지금 가덕도 신공항을 다시 짓겠다. 어쨌든 김해 신공항을 뭐 백지화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가덕도 신공항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여권에서 다시 지금 가덕도 신공항만 특별법 하지 말고 뭐 대구 신공항도 특별법으로 하자, 광주 신공항 특별법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또 수원 공항도 이전하면서 특별법 해달라 얘기할 테고, 그러니까 전국을 지금 각 신공항으로 만들겠다 뭐 이렇게 지금 막 가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저런 비판이 나오는 거고, 어쨌든 간에 이 공항이라는 게 뭐 한두 푼 되는 것도 아니고 가덕도만 같은 경우도 뭐 10조, 뭐 대구 같은 경우 7조, 광주는 5조, 그거만 합쳐도 22조입니다. 그 22조가 결국은 옛날에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을 할 때 22조를 들였는데, 그때 지금 여당이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었죠. 전 나라를 뭐 토목나라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었는데, 결국 지금 여당이 주장한 대로 가면 전 국가가 다 토목국가가 되겠죠. 이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고추를 말리는 공항이 나올 거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건데, 지금 내년에 뭐 보궐선거, 그리고 내후년에 대선, 그리고 바로 이어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점점 더 이런 공약들이 더 방법에 나오지 않게 된 이런 우려가 지금 저 고추 말리는 공항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뭐 한두 푼 들어갈 국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 국토를 보고 좀 균형 있게, 뭐 국토 균형 발전이 중요하지만 과연 어디에 집중과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심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병민 위원님, 네. 조족조라는 말이 유행했었잖아요. 조국 국면 한창일 때 조국의 적은 조국, 과거의 조국이다. 그러니까 과거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도 아닐 때, 법무부 장관은 아닐 때 굉장히 멋있게 했던 말들이, 날카로웠던 남을 향한 비판이 정작 자기를 향해서 돌아오거나 자기 진영을 향해서 돌아온다 라는 말이 조적조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고추 말리기 논쟁도 묘하게 조적조 양상으로 유시민 이사장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건데, 네.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자, 그 활주로에서 고추 말릴 것이다. 가덕도 공항의 효용에 대해서 비판했던 야당 의원들의 발언에 왜 조국 장관은 이 공항법 위반을 언급했는지, 그리고 4년 전에 가덕도에 대해서 비판했던 유시민 장관 고추 말릴 네. 거다. 지금은 왜 침묵하는지. 첫 번째, 조국 전 장관이 글에 보면 부산, 경남 시민들을 얘기했더라고요. 결국은 내년 4월에 있는 보궐선거에서 여권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내용의 깃발을 좀 같이 꽂는 형국이 아닐까 싶은데요. 조적조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있죠. 시간이 지나도 또 생각이 바뀌겠네요. 언제든지 시간이 지날 때마다 생각이 바뀌는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유시민 이사장 발언했는데, 제가 지난번 돌직구쇼 때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을 김해 신공항으로 내렸을 때, 당시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노회찬 원내대표가 박근혜 정부에서 제일 잘한 결정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던 내용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정당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밀양, 가덕도를 두고 이렇게 대규모 토목 사업에 대해서 강한 경쟁을 하는 것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들이 견제해왔고, 또 여기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도 과거에 비판적인 입장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그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게 되면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 지역에서 여권이 설정하고 있는 프레임에 이게 좀 찬물을 껴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좀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건요. 저는 윤희숙 발언도 갑자기 윤희숙 의원이 이 가덕도에 참전하게 됩니다. 서울 서초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4월 달에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후보군 중에 하나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발언들, 특히 가덕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 동남권 신공항의 발언들에는 정치인들의 발언들이 한몫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발언에서 발언권을 지금부터 정치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이라면 다 좀 제한하는 일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전문가들의 관점과 시각에서 국가의 100년지 대계를 바라보는 동남권 신공항이 어떤 공간이 필요한 건지, 김해 신공항에 문제가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 백지화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 도대체 검증위원회 결과는 어디서부터 나타난 건지, 그럼 문재인 정부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의 김해 신공항의 문제는 무엇인지를 밝혀야 되는데, 지금 정치권이 이 모든 것들을, 정치가 동남권 신공항을 덮어버린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이 고추 말리기 발언의 원조가 유시민 이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15년 전 고 노회찬 의원이 했던 발언이기도 합니다. 진보 인사들의 언어였다는 거죠. 들어보시죠. 아시아나 항공 사장을 만나서 울진의 비행장이 완공되면 아시아나에서는 비행기 띄울 생각이 있느냐? 죽어도 안 띄울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비행기를 안 띄우는데 비행장 만들어서 뭐합니까? 거기서 가을에 뭐 고추 말립니까? 박수현 전 대변인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의 언어, 또 박수현 대변인만의 뭐 유행어도 있었는데,
가을에 고추 말리냐라는 거의 어떤 촌철살인 원조는 노회찬 의원이었군요. 정말 대단한 촌철살인이죠. 어떤 그 공항의 비효율 뭐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딱 규정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뭐 쭉 여러 인사들의 발언이 나왔는데 뭐 시대의 상황 여건이 변할 수도 있고 뭐 어떤 한 진영에 있다고 해서 한 사안에 대해 똑같은 이야기들을 또 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 지금 가덕도 신공항만 해도 국민의힘에서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과 부산 경남 국회의원들 말이 한 시대인데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재미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지만 어떤 공항을 어디에 백년대계로 할 거냐라고 하는 이 본질과는 좀 떨어진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돌직구쇼가 진행되는 중에 조금 아까 우리가 다뤘던 우리 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자료를 좀 급히 좀 보내라고 했더니 이런 자료가 와서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 우선 고령자 공제하고 장기 보유 공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이 있어서 60세 이상 이렇게 공제가 길게는 40%까지 공제가 되고 장기 보유도 15년 이상이면 50% 이상 공제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자료를 지금 돌직구쇼 진행 중에 제가 받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은 심리고 신뢰라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그 우리가 걱정한 1세대 1주택자 주거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함께 여러 가지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자,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 중이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이참에 대구 신공항 특별법도 광주공항 이전 특별법도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 신공항 특별법, 광주공항 이전 특별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지혜를 모아 조속히 협의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공항들이 국가 균형 발전을 돕고 대한민국의 역동적 미래를 가꾸는 초석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김관삼 변호사는 이낙연 대표의 이 발언을 두고 오늘 여러 조간신문들이 큰 선거를 앞두고 가덕도도 다시 하고 대구도 다시 하고 광주도 다시 하고 너무 지나친 포퓰리즘 아니냐라고 비판의 여론도 있던데 김관삼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비판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대구랄지 광주랄지 물론 이제 가덕도는 우리가 워낙 논란이 됐기 때문에 제외한다 하더라도 근데 그거에 대한 사실은 어떤 공항을 만드는 타당성 그건 지역 주민이 당연히 원하겠죠. 그래 나중에 뭐 고추를 말든 멸치를 말리든 간에 일단 공항에 생기면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더군다나 인프라가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서 기업들이 오고 안 오고 특히 이제 해외에서 온다랄지 해외를 나갈 때는 지역에 이제 공항이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공항을 만들면 뭐 할 거예요? 비행기가 안 와버리면 사실 공항 자체는 쓸모가 없는 거고 계속 재정 적자만 이제 심화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항에 있어 제일 중요성은요. 만드냐 안 만드냐는 저는 경제성이라고 봐요. 경제성에서 경제 수익이 나는 걸 전제로 해서 안전성이랄지 환경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또 잠재적인 대권 후보 아닙니까? 유력한 대권 후보죠.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만 만들면 부산의 표는 얻을 수 있겠지만 대구 표가 안 오는 거예요. 또 광주 왜 우리는 안 해줘?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전국에 만들어주면 그 표가 자신에게 다 올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봐요. 꼭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희망 고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대표가 저렇게 얘기했어? 대통령이 돼? 그러면 우리 광주에도 국제공항 오겠네? 신공항 오겠네? 새로 법 해서 크게 만들겠네? 그런 생각을 잘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경제성 말고도 세금이 있잖아요. 세금이 물론 자신들이 국민의 세금이고 본인 돈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국가의 재정적 부담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공항을 만들고 특히 사회적 인프라 관련해서 돈을 많이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리 표도 중요하지만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이거는 제가 짧게 의견을 보태면 박수현 대변인님. 저 이번에 이제 가덕도로 신공항을 하게 된다면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그 국회에서 특별법을 얘기하잖아요. 저 특별법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어떤 저 과정을 좀 단축시키는 예를 들어 예타를 면제한다든가 뭐 이런 것인데 예를 들어서 가덕도에만 예타 면제가 있다면 우리 대구 공항을 이전하는 뭐 군위, 의성 이런 공항에도 그런 어떤
차별이 있다면 안 되니까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절차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형편 기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예. 자, 이번엔 두 번째 핫플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온 논란인데요. 북한이 아직까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통일부 장관은 무너진 연락사무소를 세우고 서울과 평양 각각의 대표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남북관계를 평화 번영의 미래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또 다시 나가야 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무너진 연락사무소를 적대의 역사에 남겨두지 않고 더 큰 평화로 다시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서울 평양 대표부를 비롯해 개성, 신의주, 나진 선봉 지역에 연락소와 무역대표부 설치도 소망해 봅니다. 자, 우리 국민들의 기억 속에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충격적인 영상은 바로 이겁니다. 북한이 김여정이 전면에 나서서 김정은의 윤허 하에 북한 땅에 있는 건물이지만 우리 측에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돼서 정말로 소중하게 금지 오격 짓고 관리했던 남북 간의 어떤 연락의 상징이었던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폭파시켰던 영상과 장면을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재민 기자,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저거 사과했습니까? 사과하지 않았죠.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고, 제가 볼 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물론 이제 남은 현 정부 임기가 1년 남짓 남아있고 그 안에 뭔가 대북 적으로 굉장히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본인이 안고 있죠. 그래서 본인이 비전을 갖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남북 연락사무소뿐이 아니라 뭐 평양, 개성, 신의주, 나진 선봉에도 다 무역 대표를 둬서 그야말로 뭐 이건 전면적인 이제 남북 간의 이제 교류 협력을 하는 거죠. 뭐 그런 비전을 갖는 것 자체를 뭐 부인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두 가지는 고려해야겠죠. 첫 번째는 이제 국민 정서입니다.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지 5개월 남짓 됐습니다. 국민 세금 180억 원이 그냥 그렇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한 2달 전에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서 총격 피살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역시 북한은 지금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 정서를 반드시 고려해야 될 테고, 전 더 중요한 게 그럼 국민 정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과연 국제 전략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어쨌든 남북 간의 전면적인 교류 협력을 하려면 당연히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1월 달에 바이든 새 정부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새 정부에서 임명할 국무장관이 토니 블링컨이라고 굉장히 대북 강경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김정은은 최악의 뭐 폭군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더 중요한 건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려면 북한을 쥐어짜듯 압박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표현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과연 새 정부와 어쨌든 공조 없이 지금 남북 간의 협력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저렇게 본인이 먼저 카드를 다 꺼내놓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럼 미국은 미국 입장대로 불쾌할 수 있고 북한은 북한이라는 입장대로 신뢰할 수 없을 테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저런 카드 자체가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지만 국제 전략적으로 저게 과연 맞는 건지라는 좀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이인영 장관이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미래의 청사진과 비전을 얘기했던 차원이라면 아마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이 장관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업들에게 남북 경협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준비하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정부는 북한 지역의 개별 관광이라든가 철도 도로 연결이라든가 개성공단 사업의 재개 등이라든가 경협 사업들,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추진해 갈 생각입니다. 기업이 남북 경협의 2.0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얼마 전에 이인영 장관이 우리도 백신 모자른데 북한에게 백신 나눠줘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또 여론의 문매를 받기도 했었잖아요. 김광선 변호사님. 남북 경협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백신도 중요해요. 그래서 인도주 입장에서 뭐 백신을 확보하면 당연히 나눠 갖는 것이 저는 뭐 좋다고 보고요. 남북 경협도 사실 이제 북한에 우리가 같이 경협해서 평화 프로세스 이어가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사실 이제 정치인이 장관이 되면 약간 이런 특징이 있어요. 본인이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뭔가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한 반 걸음 정도 앞서서 가면 되는데 이게 두세 걸음을 앞장서서 가다 보면 이건 공감을 얻지 못하고 전 정치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사실 지금 연락사무소 폭파했잖아요. 폭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 북한과 아무 협의도 없는 상태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경협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르도 너무 이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업이 어쩌면 존폐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어요. 근데 남북경협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기업의 입장은 그럴 거예요. 그래도 현 정부의 실세고 그런 장관이 부르니까 안 갈 수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의 남북경협 이야기를 할 단계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평화 프로세스가 잘 되면 제가 볼 때는 저기에 대한 요청은 대통령 하는 게 좀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대해서 좀 남북경협이 잘 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라고 하고, 신민주적인 것은 이제 통일부 장관이 같이 오찬하면서 할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이 어려운 경제적 어려운 시기에 대기업들 불러가지고 통일부 장관까지 대기업 관련된 사람 불러서 저런 오찬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압력이 될 수 있고 현 실정을 좀 잘 모르는 그런 행보가 아닌가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제는 북한이 우리 연평도에 포격을 가한 지 10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고 서정화 사의 어머니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리 정부 당국에게 부탁드립니다. 4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연평도 포격 도발에 당당하게 북한에게 사과해 줄 것을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해병의 영혼에 대해 국가가 해주셔야 될 최소한의 의무이며 대한민국의 진정한 평화가 함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평도 포격 10주기를 추모하면서 고 서정화사의 어머니는 김병민 위원님, 네. 우리 정부에게 딴 말 말고 북한에 사과부터 요구하라 라고 촉구했군요. 너무나 당연한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바로 어제 있었던 연평도 포격 10주기가 되는 해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이 국민의 아픈 가슴에 상처를 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금 더 전격적으로 이런 애들에 나서주셔야 되는데 어제 연가를 썼던 부분에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아마 이런 국민들의 외침과 목소리를 보고 충분히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박수현 대변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와 압박이라는 속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전임 워킹그룹에 묶여가지고 그런 어떤 반성적 차원에서 들어선 통일부 장관입니다. 당연히 아까 이재명 기자가 발언 모두에 말씀하셨던 대로 스스로 우리 통일부의 비전을 세우고 그런 어떤 꿈을 갖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연평도 포격을 당한 날 저런 발언을 한 것이 잘못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평도 포격은 6.25 전쟁 이후에 우리 국토가 처음으로 포격을 당한 그런 엄청난 일인데 어느 정권에서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그 정권은 북한 정권에 대해서 저걸 사과를 받는데 제발 더 다른 비선으로 만나서 사과 비슷한 거라도 해달라고 사정했던 그런 정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그렇게 아팠던 그런 날 어떤 통일부 장관으로서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앞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쁩니까? 저는 그래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정치인으로서 자기 어떤 행보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비판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저런 날일수록 우리가 그런 모든 아픔과 이런 현실을 더 승화시킬 수 있는 비전을 말하는 것 저는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박수현 전 대변인의 개인적 견해였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서울시가 굉장히 상황이 위중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상 서울은 3단계 조치가 오늘부터 돌입됩니다. 서울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코로나19가 모든 걸 멈추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강력하게 멈춰야 합니다. 방역 전면전, 총력전의 적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인구 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우려가 높은 서울의 특성을 반영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준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연말까지 긴급 멈춤을 선언한 건데요. 오늘부터 적용되는 것, 무엇들이 달라지는지 함께 보시죠. 10인 이상 집회는 무기한 금지, 밤 10시 이후 대중교통 20% 감축, 심야에 대중교통이 줄어드는군요. 오늘부터요. 어린이집 5,389 휴원, 종교시설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서울시가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사실상 서울은 3단계에 가까운 조치에 들어선다. 라는 조치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기자,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일단 집회 인원이 10인 이상으로 제한된다. 이건 내일 그 가뜩이나 민노총이 이제 총파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우려가 큰 상황인데 일단 서울에서는 사실상 이제 집회를 못하도록 이제 규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테고 그것보다 일단 지금 이제 일단 어제부터였죠. 모든 식당이 9시 이후에는 안에서 식사를 못하고 이제 배달만 가능하도록 했는데 그러고 나서 오늘부터죠. 예, 오늘부터죠. 예. 오늘부터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서울시는 아예 대중교통을 야간에 감축하겠다는 겁니다. 밤 10시 이후에 야간 감축하겠다.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빨리빨리 귀가하도록 유도하겠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또 아직 이제 확정 안 됐지만 그렇게 되면 지하철 막차도 12시, 11시로 당기겠다. 아직 검토 단계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빠른 조기 귀가를 하도록 하는 거고 또 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종교시설에서 많은 감염 전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종교시설도 역시 교회든 그다음에 예배든 뭐 법회든 미사든 전부 다 비대면으로 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부터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사실상 서울시는 3단계에 접어든다라는 건데 그 판단 배경에는 이 심상치 않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원의 군부대에 어제 하루 확진이 31명이 나왔다라는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비상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철원군 육군 5 포병여단 예하부대 간부 5명, 병사 26명, 총 31명이 확진이 됐다. 야, 이 군부대에 무슨 일이? 군은 전국 모든 군 간부들에게 외출 금지령을 내렸고요. 일부 지역의 장병의 휴가를 제한키로 하는 등 지금 비상사태에 돌입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들어보시죠. The results, although the headline is 70% protection, we do have a subgroup who got a half dose as the first dose and then a full dose as the second dose, where we saw 90% protection. This vaccine is likely to be used very widely because it can be made in very large amounts. It's not going to be a high price and it can be stored in a fridge. Work on having a vaccine that needs 2 to 8 degrees storage, not frozen storage. And they've been planning to make a lot and the price will be relatively low, so it's going to be affordable.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이른바 저렴하고 성능은 좋은 가성비 백신을 개발 중에 있다는 소식인 겁니다. 함께 보시죠. 일단 김병민 박사님, 이거 참 솔깃한데요? 값까지 싸다고 하니까 일단 솔깃. 이거 어떤 백신인가요? 기존에 쓰던 화이자 제약이나 모더나에서 만들었던 이 제약의 백신보다는 가격이 훨씬 좀 싸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성비 백신이라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애당초 화이자 발표했을 때 이 유통이 이 실질적인 보관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여기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유통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애당초 처음 발표가 나왔을 때 실제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점들이 제기됐는데 이거를 투약하게 되는 방법, 이 접종 방법에 따라서 또 90% 넘는 예방 효과까지 가질 수 있다고 하니까 선택지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정도가 됐으면 해외 유수의 국가들에서는 이제 곧 백신에 대한 투약이 진행되기 시작할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도 신속하게 백신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전부 집단 면역이 다 형성돼서 이 코로나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좀 안전할 수 있는 상태가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선택지가 넓어졌다라고 하는 장점들을 좀 우리 국민들께서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에 이어서 아스트라제네카까지 가성비 백신까지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이고 실제로 미국은 곧 미 국민들이 백신 한다고 합니다. 야, 일단 부럽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 FDA 긴급 사용 승인 임박. 미국 이르면 내달 다음 달 12월 11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와, 빠르네요. 내년 5월이면 그렇게 된다면 미국 국민들이 집단 면역이 달성돼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된다. 독일, 영국도 연말부터 접종 시작된다. 라는 뉴스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박수현 우리 또 대변인께 특별 미션, 특별 부탁을 돌직구쇼 우리 또 시청자분들을, 국민들을 대표해서 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 과제, 제가 과제 드린 거를 좀 갖고 오셔야 되는데 다음 달부터 미국 국민들은 말이에요. 박수현 대변인, 백신 접종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은 언제 접종할 수 있습니까?
숙제를 일주일간 주셨기 때문에 목요일 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미리 물으셔가지고.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건 하나 좀 안심을 우리 국민들이 하셔도 좋겠어요. 우선 네. 어제까지도 이제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왜 정부가 이 백신을 좀 선제적으로 좀 확보하는 데 노력을 게을리했냐라는 걱정의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사실은 알아보시면 우리 지금 얘기한 뭡니까 이름이? 아스트라제네카. 예, 우리 정부가 이곳과 사실은 많은 접촉을 이제 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예,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와 지금 접촉 중이다. 그렇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정은경 본부장이 청장이 어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3천만 명분이면 전 국민 한 60% 되거든요. 그 중에 약 1,000만 도즈 정도를 이미 확보했고, 나머지 2천만 도즈는 각 회사와 거의 계약서를 쓰는 단계까지 와 있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구나 지금 얘기한 것은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것이고요. 우리 정부가 그렇게 신중하게 접근했던 이유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그런 결과들이 있을 것이고, 아마 11월 말 아니면 12월 초에 이 백신 확보 현황을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를 좀 신뢰하시면서 조금 지켜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박수현 대변인의 입에서 우리 정부가 5천만 도즈를 백신을 확보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참 정말 듣는 순간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숙제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처음으로 해외여행 예약을 접수했던 여행사의 서버가 다운되는 일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김관삼 변호사님, 업계 톱5의 한 A 여행사가 코로나 이후 8개월 만에 사이트를 오픈하고 정상 영업했는데 내년 해외여행 398개 코스, 이 서버가 다운됐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코로나 이후에요. 6개월 만에 예약자가 한 2,000명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8개월 만에 사이트를 오픈했는데 이게 서버가 다운되려면 동시 접속자가 10,000명 이상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블루,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답답한 이런 심리가 여행 심리에 반영이 돼서 아무튼 하루도 빨리 외국을 좀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 코로나가 정말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일단 빨리 아까 백신 90% 이상 되는 백신이 속속이 개발되고 있고 여기 더불어 또 치료제가 개발이 되겠죠. 그래서 또 코로나에 걸리면 치료할 수도 있고 백신을 맞을 수도 있고 그러면 잠잠해지면 아마 여행 수요가 굉장히 이제 폭발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항공이랄지 여행이랄지 전반적인 경기도 아주 좋아질 거라고 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여행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코로나와 관련된 거 아니면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오늘 신규 1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349명으로 증가했다라는 뉴스 속보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6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사말로에서는요. 엄동설안의 웬 고추 말리기라는 주제로 이재명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라방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